비린내, 강렬한 마비감, 블랙아웃. 그리고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바닥에 뻗어 있었다. 정확히는 내가 알고 있던 의미의 바닥이 아니었다. 팔각형 모양의 서판들이 끝없이 이어진 그야말로 넓은 면이었고, 서판과 서판 사이의 틈새에는 연겁은 묵은 듯한 먼지가 끼어 있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누워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아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형태가 그 어떤 자세의 개념으로도 분류할 수 없었다. 나는 미스케토닉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다. 아컴 시내의 크레인가 27번지에 살았고, 아내가 있었고 3명의 자녀가 있었다. 내가 기억했던 그날 오전에는 경제 동향에 관한 강의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랬던 나에게 다시 느껴진 첫 번째 감각이, 눈에 보였던 것이 비늘이었다. 내 몸표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비늘의 촉감이었다. 비늘들이 서로 맞물리고 자라난 형태가, 그것들이 근육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감각 수용체가 공기 중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것도, 나는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생각하는 동안에 약 30초간 완전한 무아지경을 이루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 30초는 내 생애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생각을 마치고 다시 눈을 떴다. 3개였다. 각각의 눈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내 시야는 인간의 그것보다 훨씬 넓었다. 나는 한 번에 약 270도에 가까운 범위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천장이라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 어두운 화강암으로 쌓인 벽, 그 벽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곡선형 문양들을 인식하는데 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내 몸이 원뿔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처음으로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이었다. 거기서 뻗어나온 긴 목 같은 기관 끝에 머리가 달려 있었다. 머리에는 3개의 눈과 여러 개의 더듬이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몸통은 비늘과 갑각이 겹겹이 쌓인 이중 구조층으로 밑부분 직경이 3m에 가까웠고, 그 아랫면은 점성이 있는 물질로 바닥과 접촉해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다만 실제로 질러지지는 않았고, 그러려고 신용만 가능했다. 성대도 없었고,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집게발을 부딪히거나 마찰시키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확실한 건 그 소리는 인간에게 비명으로 인지될 만한 소리는 아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해나 달을 볼 수 있기는커녕 하늘에 구름 한 점조차 볼 수 없었고, 도시의 조명은 투명한 크리스탈 구체들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들은 대형 석판 위에 배치되어 천장을 향해 지속적으로 빛을 뿜어댔다. 지극히 인간적인 감각으로 예측한 며칠 동안 나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 육체의 이동 방식은 보행이 아니라 점성 물질을 반복적으로 팽창 수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메바가 위족을 뻗는 것과 비슷한 원리였지만 그 스케일은 완전히 달랐다. 이 거대한 몸뚱이를 이끌고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은 처음엔 아득할 정도로 난해하게 느껴졌다. 그러고서는 내가 방 안에서 쓰러지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면 즉각 한두 개체가 들어와 조용히 돕고 나갔다. 적대적이진 않았으나 그 태도를 친절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나아가는 법을 어느 정도 익힌 후 나는 처음으로 복도로 나섰다. 복도 너비가 9m는 되어 보였다. 이 몸뚱아리 3개를 나란히 놓아도 여유가 있는 폭이었다. 벽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곡선형 문양으로 덮여 있었고, 곳곳에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내 뇌는 그것들을 해독하지 못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복도는 끝이 없었다. 2 방향으로 뻗어 있었는데 어느 쪽을 봐도 수백 미터 이상을 곧게 뻗어 있다가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시야에서 흐려졌다. 천장은 너무 높아 이 3개의 눈으로도 그저 끝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다. 이 종족들이 후각을 느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래된 먼지 섞인 수증기 같은 냄새가 복도 전체에 배어 있었다. 이 불쾌한 폐쇄감, 못해도 수억 년은 이렇게 폐쇄되어 있었으리라. 그 복도의 끝에는 완만한 슬로프가 있었다. 확실히 이런 다리조차도 아닌 촉수 같은 것을 바라보며 이 존재들이 계단을 사용하리라고는 상상되지 않았다. 그러고 이 경사로를 통해 끝을 올라가 처음으로 그 도시 전체를 보았다. 그 광경은 평범한 도시라고 불릴 만한 규모가 아니었다.
건물들은 적어도 높이가 300m 정도는 되어 보였고 대부분은 그 수배에 달했다. 게다가 어떠한 지역에는 본능적으로 음침하게 느껴지는 거대한 원형탑들이 높게 솟구쳐 있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문이나 계고부 같은 것은 보이질 않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영겁의 세월을 함께 거쳐 몰락해온 느낌이 맴돌았다. 그런 것들이 지평선 끝까지 같은 규모를 유지하며 이어졌고 그 너머로는 거대한 양치르 숲의 수목선이 보였다. 하늘은 어두침침하고 무거웠다. 태양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크게 보였고 표면에 나타나는 흑점의 규모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것이었다. 게다가 무수한 별자리가 하늘을 수놓곤 했었는데 눈에 낯익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다. 그러나 그 별무리의 위치와 모습을 어림잡아 볼 때 이곳은 지구의 남반구라는 점은 확실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끝없는 거대한 도로 위로 그 종족들은 항상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다. 거대한 보트의 모습을 한 것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 위 공중에서는 유선형의 기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을 운행하는 개체간 크기의 균일성 또한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형태와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균일함이 오히려 그 공간을 더욱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했다. 어떠한 개성도, 감정도, 군중 속의 우연한 역동성도 느껴지질 않았다. 그리고 그 도시 어딘가에는 나 또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원하는 것은 분명했다. 오직 단 하나, 기록이었다. 솔직히 이스종족이라 칭하는 그들이 어떻게 내게 그 사실을 전달했는지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들은 특수하게 제작된 장치를 사용했다. 진동판과 금속재로 구성된 그것은 내 의식이 이스종족의 언어 구조를 점진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된 도구였다. 그렇게 일련의 적응 과정을 거치고서는 이스종족의 언어를 읽고 쓰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중앙기록보관소에 배정되었다. 기록보관소는 도시 중심부 지하에 있었다. 그 보관소는 천장 높이가 좋기 15m는 되어 보였고 벽면 전체가 사각형 금속 보관함들로 채워져 있었다. 각 보관함의 정면에는 처음 보는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었고 특수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그곳의 책은 특수 처리된 섬유질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수억 년의 지질학적 변화에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었다. 각 보관함의 위치는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이었다. 가장 깊은 층은 척추동물 전용 서고였다. 인류를 포함한 포유류, 그 이전과 이후의 지적 생명체들에 관한 기록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구 이외의 천체에서 온 기록들은 그보다 위층에 있었다. 이스종족 그들의 역사는 모든 층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의외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두진 않았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짐작할 바가 없었다. 여하튼 내게 주어진 임무는 20세기 초반 인류의 역사와 문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언어는 내 모국어인 영어로 해도 좋다고 했다. 이스종족은 이미 수십 번의 탐사를 통해 영어의 구조와 문법에 관한 정보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혹은 매주기마다 나는 도서관의 큰 탁자에 앉아 기록을 작성했다. 1895년 이후의 경제학 이론, 미국과 유럽의 정치 구조, 세계대전의 조짐, 과학기술의 발전 추이, 내가 강의 노트에서, 학술지에서, 일상의 대화에서 축적해온 모든 정보들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스종족은 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그 요청은 언제나 정중했고 언제나 구체적이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것 같진 않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원인과 결과, 그뿐이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격렬한 거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갔다. 분노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고 공포는 반복되어 무뎌져 갔기에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일련의 냉정함이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나날이 계속 이어지던 중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도 이스종족의 몸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스종족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몸짓의 차이였다.
이스 종족은 언제나 향하는 곳이 있었고 행동에 불필요함이 없었다. 반면 우리는 이유 없이 멍하니 바라보거나 필요 이상으로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어쩌면 의식과 몸이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여튼 처음 대화를 나눈 그 사람은 집게발 마찰음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이스 언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그 소개를 듣고 한동안 반응하지 못했다. 그가 기원전 5만 년경 남아프리카에서 번성한 어떤 제국의 장군이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문명의 이름은 내가 접했었던 어떠한 역사서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여기 온 지 꽤 오래되었다고 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스스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돌아간다고 해도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들이 돌려보낼 때는 여기서 본 것과 들었던 모든 것에 지운다고 하더군요. 사실이었다. 이스 종족은 유배된 이를 원래 시대로 돌려보낼 때 정교한 기계적 체면 과정을 통해 그가 여기서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했다. 미래에 그 지식이 잔류하였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들의 언어로 설명된 그 이유는 합리적으로 들렸고 그래서인지 기분은 더 지저분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유배된 더 많은 이들을 만났다. 서기 5천년에 찬첸 제국 출신이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내게 시간이 직선이라는 인류의 개념이 그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의견이 아니었다. 이스 종족의 기록 보관소에서 읽은 내용이라고 했다. 그 다음 보게 된 12세기 피렌체의 수도사는 처음 몇 달간 계속 기도를 했다. 머리 쪽 촉수들을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그가 무엇을 빌고 있는지 물었더니 이 모든 것이 신의 시험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그는 기도를 멈추고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는 못 보았지만 그 이유를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묻진 않았다. 가장 대화가 어려웠던 유배자는 목성의 어느 위성에서 온 자였다. 무려 600만 년 전의 존재였다. 가지고 있던 이스의 번역 장치는 그것과의 소통에서 빈번하게 의미 없는 진동을 출력했다. 아쉽게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개념적 그리고 언어적 기반이 너무나도 협소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창문 밖의 거대한 양치류들의 이파리가 흔들리는 장면을 바라보았다. 내가 곁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단절을 원하는 것인지, 소통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이곳에 유배된 우리 모두는 그저 지자리에서 기록할 뿐이었다. 자신의 시대를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그 기록들은 금속 케이스에 봉인되어 가장 깊은 층의 선반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기록 보관소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 있었다. 지하 가장 깊은 층에 금속성 마감재로 봉인된 문들이 있었다. 단순한 창고문이나 서재 출입구와 달리 그것들은 바닥면에 수평하게 놓여 있었다. 가로 세로 각 3m 정도의 크기였고 두꺼운 금속 철판이 여러 겹으로 교차하며 봉해져 있었다. 각 철판에는 시건 장치가 달려 있었고 그것들은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본 익숙해진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호기심이 돋아난 나는 이스 종족이 그 문들 근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수차례 관찰했다. 그저 걷는 속도만이 약간 변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극적인 반응은 없었다. 집게발을 몸통에 붙이는 특유의 동작이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걷는 속도만이 그 구역을 지나는 동안 평소보다 미세하게 빨라질 뿐이었다. 그들의 세 개의 눈은 그 문들을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도 익숙해지고 무관심해진다는 감각이 있는 것일까? 나 또한 그 호기심에 무관심해지고 생각 없이 가장 깊은 층에서 홀로 기록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밖에 없었다. 이스 종족 구성원들은 집단적으로 다른 곳에 있었다. 무슨 의식적 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나는 기록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그것을 들었다. 휘파람 소리였다. 정확히는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다. 허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휘파람 소리와는 달랐다. 그것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승하고 하강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런데도 그 반복의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예측이 불가능했다. 소음의 진원지는 봉인된 문들 아래였다. 층 바닥면 전체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처럼 느껴졌고 그 진동이 내 몸뚱이 전체를 균일하게 올려댔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도구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았다. 소리가 약 10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다음 조용해졌다.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소리가 또 들릴 수 있다는 공포만이 내 의식을 옥죄고 있었다. 이후 그것에 관해 나는 이스 종족에게 굳이 캐묻진 않았다. 그들이 그 주제를 금기시 여긴다는 것을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개된 기록물 어디에도 그 봉인된 문들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 유배된 이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단편적 정보들을 조합하면 대충 이런 윤곽이 그려졌다. 이스 종족이 이 행성에 오기 전 이미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부는 물질 그리고 일부는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시각 감각은 없었지만 물질 장벽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다른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창문 없는 현무암으로 된 탑들을 지었고 이곳 말고도 태양계의 다른 새 행성을 지배했다. 이스 종족이 도착한 이래 그들을 겨우 지하로 몰아내고 출구를 봉인했다. 그것이 내가 본 그 문들의 기원이었으리라. 그 이후로 아주 가끔 아주 드문 간격으로 봉인이 약해진 곳에서 그것들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렇게 일부 구역이 하룻밤새 완전히 파괴된 사건들이 있었다고 남아프리카 장군이 내게 말해주었다. 그는 그 사건들의 세부 내용은 어떤 기록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알고 있는 것은 그저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뿐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곳에 표류된 그 어떤 이들도 알지 못했다. 이스 종족 구성원들도 그 모습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지금은 직접 목격한 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보았으나 기록하기를 원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후에도 그 소리를 2번이나 더 들었다. 2번 모두 깊은 층에서 혼자 있을 때였고 이후 나는 가능한 한 혼자 그곳에 있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 감각을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지 이제는 모르겠다. 다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봉인된 문 쪽으로 등을 두지 않으려고 주의하게 되었다.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조차 감각이 묻어내질 무렵 나는 내게 할당된 보관함을 처음으로 열었다. 금속 케이스는 꽤 작은 크기였다. 표면에는 내가 이제는 읽을 수 있게 된 상형 문자로 분류된 정보가 새겨져 있었다. 케이스 안에는 새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페이지들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빈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촉수들로 필기도구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인류에 대해 기록하는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내 이름을 천천히 적어나갔다. 내서니얼 윈게이트 피아슬리, 미스케토닉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1908년 5월 14일 오전 10시 20분 이전까지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기록. 그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었고 배웠고 가르쳤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스 종족의 도서관에 수억 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다. 창문 밖에는 거대한 양치리들의 이파리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